자, 이번 강의는 개발관리 마케팅입니다. 7번째 파트인데요.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론 이렇게 합쳐지는 파트. 모처럼 좀 쉽게 후반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개발론부터 여러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의 일반적인 내용들 쭉 읽으면서 정리하세요. 개발의 정의입니다. 법적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발에는 시공이 제외된다는 거.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것들 개발인데 시공, 건설은 개발이 아니죠. 시공 제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개발의 주체로서 1섹터, 2섹터, 3섹터가 존재하죠. 1섹터는 국가, 2섹터는 민간인데 3섹터 여러분 외우셔야겠네요. 민관 합동.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공공이 인허가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방식 3섹터 개발 또는 민관 합동 주체, 민관 합동 주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개발의 일반적인 과정을 시험에서 다룬다면 아예부타 기억하자. 아이디어 단계, 아이디어 짜내고 예타라는 걸 하죠. 예비적 타당성, 그리고 부지 확보, 그리고 타당성 분석 다시 합니다. 아예부다 김건모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제가. 아예부타 단계 중에서 이 예비적 타당성하고 타당성 분석 두 번 들어가죠. 우리 예비적 타당성은 계략적이고 사전적이다. 4번처럼 예상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본다, 사전적으로 본다 나오면 예타 찍으시면 되겠고, 법경기 분석을 똑바로 한다 그러면 타당성 분석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위험 분류는 워포드라는 학자의 법시비, 법적,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세 가지 얘기하죠. 워포드의 법시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법적 위험은 사법과 공법이 나눠집니다. 사법은 보통 소유권 얘기고요. 공법은 규제 얘기합니다.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건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공실 같은 거나 뭐 이자율 얘기 나올 수 있고, 우리 위험 중에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긍정,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인허가할 때 용적률이 늘어난다. 용적률 늘어나는 건 무조건 호재로 나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 시행사 이득의 긍정 효과로 출제되고요.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 인허가, 특히나 인허가가 계속 나왔죠. SOC 이런 부분들 나오면 이것은 시행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의 영역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테마, 별표죠. 이 개발 분석 테마 암기 잘 하셔야 되는데, 분석은 일단은 단계 구별을 좀 합니다. 5단계로 지시성, 타투라고 구별하죠.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이 이어집니다. 자, 사실은 내 부동산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인데, 시장성을 보려면 지역경제부터 정확히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요. 먼저 지역경제는 굉장히 거시적인 느낌으로 출제될 거예요. 인구나 고용이나 소득같이 거시 나오면 지역경제다. 서울 전체를 보는 게 지역경제 분석이죠. 그럼 두 번째, 지역경제 통과하면 시장 분석을 하는데, 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고, 지리적으로 보면 주변에 대한 분석이죠. 내 부동산이 있으면 주변에 대한 환경 분석입니다. 수요 분석과 공급 분석을 할 때 수요를 구별해서 분석하는 기법 세분화. 세분화는 고객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류해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변 시장에 수요 공급이 적절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 대한 분석, 별표, 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좀만 하세요. 성이라고 하는 건 미래 가능성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개발 부동산이 잘 팔릴까? 우리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될까? 이걸 보는 걸 성 분석이라고 해요. 부동산에서는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매매, 임대, 분양 가능성. 그렇죠? 개발 부동산의 매매, 임대, 분양 가능성이 나오면 시장성입니다. 자, 그런데 내 부동산이 잘 팔릴까라는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과거에는 잘 팔렸나를 보면 되죠. 우리 치킨집이 잘 될지 모르겠으면 주변 치킨집 보시면 되잖아요. 이러한 과거 추세 분석하는 분석을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추세 분석을 뭐라고 한다? 흡수율. 흡수율은 정확히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이에요. 소비율. 우리 주변 오피스텔들이 3개월 만에 다 완판이 됐어. 예전에. 그러면 이 100%가 흡수율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당연히 흡수율은 높을수록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주변이 잘 됐으면 그걸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흡수율 분석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된 목적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주된 목적은 과거를 보자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장래 예측이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흡수율 분석의 주된 목적은 뭐다? 장래 예측.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 단계에서 민감도 분석을 하죠. 원인 분석,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적 수익 분석을 해서 원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별표냐면 시장성, 흡수율, 민감도 여러 개의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분석의 키워드가 얽히지 않게 외워주는 게 중요하다. 개발 분석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발 분류를 이제부터 할 건데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분류를 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키워드도 짧고 단순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극히, 도로 상태 극히 안 좋다. 극히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극히예요. 근데 기반시설이 극히까지는 아니라 열악해. 열악하면 재개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은 다 안 좋은 건데 기반시설이 양호할 수도 있죠. 도로 상태는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양호하면은 재건축. 자, 3개. 극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열악 재개발, 양호 재건축.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또 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단독 다세대. 단독 다세대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이고 그리고 상업, 공업, 도시상권 얘기 나오면 재개발. 재건축은 공동주택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류별로 이 5개만 정확히 2글자, 3글자씩만 외워주면 되니까 정비법에서 나오는 개발 분류는 개론 입장에서는 행복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비법이 아니라 이번에는 도시개발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시개발법상 개발 분류도 가능하죠.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 개발사업 방식을 3가지로 나눕니다. 수용, 환지, 혼용 방식. 아시죠? 그 중에서 나름 환지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별표. 환지 방식은 택지를 조성하는 신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아니죠. 환지 신개발 사업인데요. 조합이 기존의 미개발 토지, 그렇죠? 이 미개발 토지를 구획 정리해서 기반시설 깔고 도심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개발 토지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죠. 키워드 2개예요. 구획 정리해서 재분배한다. 다시 구획 정리해서 재매각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뿜빠이죠. 뿜빠이. 분배예요. 환지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재분배, 나눠주는데 이때 용어 정리를 좀 해보자면 돌려주는 땅을 환지라고 하죠. 그리고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부 제하고 돌려줄 때 이 제하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죠. 환지라는 건 2번 돌려주는 땅이라면 3번 보류지는 환지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인데 이 남겨놓은 땅을 통해서 공사비 환수를 하죠. 공사비 회수 용도의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비가 들어가 있죠. 비용 회수용이고 여기에 공공시설 용지까지 남겨놓고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류하고 나머지를 환지한다. 용어 정리도 잘 해놓으시고 환지는 이렇게 협의해서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수용은 법적으로 강제로 뺏고 보상비를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속도는 수용이 빠르지만 수용을 하면 피수용자, 수용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렬 반발을 하게 되고요. 요게 좀 갈등이라는 키워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환지보다는 조금 더 속도는 빠르지만 갈등의 소지가 큰 방식이고 특정 지역 개발할 때 뭐 100% 환지하거나 100% 수용하기 어려우면 혼용을 씁니다. 혼용은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 3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민간 개발 방식 할 건데, 민간 개발 방식은 갑을로 구별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인 갑과 개발을 담당하는 을, 갑이 혼자 하는 게 있고 갑을이 같이 하는 게 있고 을한테 맡기는 게 있고 갑갑갑이 모여 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 하면 자체 사업이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시행, 시공, 분양, 마케팅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하면은 되게 위험이 클 수 있죠. 배분이 안 되죠. 2번, 공동사업은 갑을이 같이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땅 위에 업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얹히는데 이 갑을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사업은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로 등가교환이란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물변제. 갑이 제공한 땅에 을이 공사를 하고 분양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 시행사가 을한테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이익을 나눌 때 물건으로 변제하는 걸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건물로 변제한다. 근데 이 대물변제의 표현은 보통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바로 세 가지: 면지부, 면적을 나누거나 지분을 나누거나 부동산을 나눈다. 그래서 면지부를 나누는 걸 등가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건물로 변제하는 게 아니라 분양 수익금을 줘서 변제하면 얘를 분양금 정산 방식, 현금 변제라고 하는 거죠. 자, 아울러 민간 개발 중에서 컨소시엄이란 방식이 있는데, 컨소시엄은 대규모 연합 법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해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럼 여러 갑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법인을 만들어요. 돈을 객출해서 만든 법인 이름이 컨소시엄입니다. 시험에 대규모 나올 거고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험 배분은 된다. 뭐 이 정도 나오겠죠. 민간 개발 제가 지금 언급한 거 외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음 슬라이드, 위탁과 신탁에 대한 공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별표. 사업 위탁, 토지 신탁.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신탁이 요새 아주 세게 나옵니다. 공통점은 둘 다 탁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탁 방식이죠. 근데 차이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위탁. 위탁은 일단은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을한테 비즈니스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땅이 있고 돈이 있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갑으로 유지되고 갑이 명의로 갑이 돈을 대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을은 뭘 하는 거야? 여기에 조인해서 자신의 개발력만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갑갑갑 하는 상태에서 을이 개발한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을은 약정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 위탁은 전형적인 공동사업이고 갑갑갑 수수료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탁은 사업 신탁이 아니라 토지를 맡기는 거죠. 자, 하나 쓰세요. 토지 신탁은 개발 용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맡기냐? 신탁 계약을 해서 신탁 등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갑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자기 땅을 을한테 완전히 믿고 맡겨. 그래서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자, 별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유지 나오면 위탁이고 이전 그러면 신탁인데 요걸로 문제를 풉니다. 실제로. 아시겠나요? 을 명의로 넘어가서 수탁회사 명의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누가 돈을 대? 을이 돈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을 사업처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 그럼 신탁은 누구한테 이득을 꽂히냐? 이 이득을 먹는 사람을 정해놔요. 그 인간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 수익자의 계좌로 이득이 꽂힙니다. 갑이 자신의 땅의 등기를 넘기고 을은 갑한테 수익 증서를 주는데 그 수익권자,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죠. 이때 이 수익자는 갑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럼 을은 무슨 돈을 받냐? 바로 약정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은 외울 때 3대 특징이 있는데 1번 소유권 이전, 2번 수익자 귀속, 3번 수수료.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토지 신탁이 개발 용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여러 개의 신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부동산 신탁에 대한 공부 조금 더 해보죠. 이 신탁은 맡기는 위탁자, 맡김을 받는 수탁자, 그리고 돈을 먹는 수익자의 3명으로 구성됩니다. 암탁, 수탁, 수익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근데 어떤 신탁이 됐든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 있게 됩니다. 무조건이요, 무조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신탁이 있는데 토지 신탁, 담보 신탁, 관리 신탁, 분양 관리 신탁 등등 뭐 처분 신탁도 있고. 근데 여러 개의 신탁이 다 소유권이 어떻게? 을한테 이전된 상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1번, 2번 연결해서 구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신탁은 지금 말씀드린 개발 용도요. 개발. 토지 개발을 맡기는 개발 신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보 신탁은 개발이 아니라 대출용으로 활용합니다. 담보 신탁은 무슨 용도? 대출이요. 대출이 나오면 담보 신탁인데 신탁 수익 증서에 질권을 활용하는 대출 방식이죠. 그래서 PF에서 아파트 토지 담보 신탁한다 할 때 나왔었죠. 대출용이고. 관리를 맡기면 관리 신탁. 상가에 선분양 같은 거 맡겨놓으면 분양 관리 신탁이 되는데 어떤 신탁이든 소유권 이전. 이 얘기는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신탁 이렇게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민자유치 방식이라고 해서 민간 자금을 끌어다가 공공재, SOC 이런 거 공급하는 사업들 있죠. 아마 공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영어로 된 5개 계약 방식. 자, 5개 정리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0단어 읽으면서 시작하죠. B로 했을 때 이 B가 들어가면 build, 준공하다. 이 B는 민간이 해당 시설물을 만든다는 얘기였고, T, transfer. 트랜스퍼는 보통 민간에서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O, operate. operate은 민간이 운영 수익하다는 뜻이고, L, lease는 임대료를 통해서 임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를 통해서. 그리고 own이란 얘기는 직접 또는 스스로 하는 얘기인데 own이란 단어는 트랜스퍼의 반대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들이 조합되면서 계약이 되는데 얘는 동그라미 3개면 족하다. 첫 번째 BTO 계약입니다. BTO는 해당 시설물을 민간이 준공하게 한 다음에 T, 정부가 즉각 소유권 이전 받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O, 민간에게 오퍼레이트, 운영 수익권을 주는 거죠. 준공, 이전, 운영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BTL 계약을 합니다. L 계약은 민간이 준공하고 소유권 정부로 이전한 다음에 직접 민간에게 오퍼레이팅하기 어려워서 리스 계약을 해서 임료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L 계약입니다. 오퍼레이팅은 운영 수익을 민간이 직접 하고, 리스 계약, L 계약은 임료를 통해 공사비가 회수가 되죠. 순서를 바꾸면 BOT가 됩니다. BOT, 민간이 준공, 운영 후 소유권이죠. BLT, 민간이 준공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임대사업 하다가 나중에 트랜스퍼, 이전이 일어나죠. 준공, 임대, 이전입니다. 영어 단어만 안 까먹으시면 3개 잡기는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 BOO 방식이 있는데 BOO는 민간이 준공하고 own, 민간이 직접 소유하고 operate,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자, 트랜스퍼 없는 거 보이세요? 민간이 짓고 운영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민영화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이란 말이 없는 BOO 계약 방식까지 이 5개가 시험 문제를 이룹니다. 참고로 도로나 터널처럼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면 오퍼레이팅 계약을 하고요. 학교나 도서관처럼 임대차를 하면 리스 계약을 한다는 특징이 있죠. 10번 개발론 마지막에서 제가 뜬금없이 계산 문제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입지계수 계산입니다. 얘는 기반산업 이론이라고 하죠. 도시산업을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으로 나눠서 기반산업을 발굴 육성하자는 이론인데, 입지계수를 구해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라고 판별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고용자 수가 나오게 되고 A의 뭐 전자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공부하는 식의 방식이 있을 텐데 요거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공개합니다. A의 전자 입지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 A의 전자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 150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전국 지표를 곱해주면 돼요. 자, 화면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요 A의 입지계수 구할 때는 150 곱하기 2000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전자에서 맨 밑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이 1000을 나누면서 나누기 1000 하면서 대각선으로 치고 올라가면 돼. 이렇게 나누기 400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까? 다시 A의 전자라고 했지. 그럼 A 전자 150에 스타트 150 곱하기 2000 나누기 1000 나누기 4000으로 올라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X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괜찮죠? 이러면 분수식 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 그 다음으로 C의 섬유 한번 해볼까? C 섬유 한번 찾아봐. 500이죠, 500. 그럼 대각선 쭉 내려가라고, 오른쪽 아래로. 그럼 500 곱하기 2000. 그리고 나누기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1000 걸어주고, 그리고 바로 1100으로 나누면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X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도시에 어떤 산업이든 입지계수 구하는 게 어렵지 않고, 계산 암산하실 거 아니잖아요. 계산기 쓰시면 돼요. C의 섬유 구해보니까 0.909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읽냐면 1보다 작다. 입지계수는 1보다 크면은 기반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기반산업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령 익히셨으면 해서 테마 10번 가져왔습니다. 자, 관리론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는 복합 개념 출제되겠죠. 법경기. 세 가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번 기술적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 기술적 관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리인이에요. 야, 나 건물 관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흔히 경비 아저씨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경비 아저씨 분들께서 하시는 게 기술적 관리예요. 말 그대로 시설 관리라고 하고 다른 말로 협의의 관리라고 합니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기술, 시설, 협의의 관리, 소극적이다. 뭐 하는 거냐면 위생, 설비, 보안, 에너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기계 만지는 거. 여러분 군대에서 기름칠하고 닦고 쪼이는 거 이게 기술적 관리라고. 근데 기술적 관리 중에 특별한 거 두 가지 정도 별표해놓고 외우시면 좋은데 첫 번째 토지의 경계 측량해서 자기 땅의 영역 구별하는 거 있죠. 이 금긋기 하는 거 기술적 관리입니다. 땅의 영토를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경계 측량 나오면 기술적 관리. 또 건물과 부지, 건물하고 건부지의 조화로운 관리, 이것도 기술적 관리로 출제됩니다. 경제적 관리는 돈 관리니까 자산 관리, 이익 관리, 포트폴리오 이런 거 나오겠죠. 포트폴리오 나오면 자산 관리로 찍으시면 되고요. 매입, 매각도 자산 관리, 사고 파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인력, 사람도 인적 자산이라서 인력도 자산 관리에 포함됩니다. 법률, 계약이나 임대차, 권리 분석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기술적 관리 공부 잘 하세요. 관리 방식, 자가 있고 위탁 있고 혼합 있다. 내가 하는 게 있고 맡기는 게 있고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 나옵니다. 확실히 자가 하면은 자치 직접 관리하는 건데 좋은 거는 기밀 유지가 좋죠. 자기 회사 기밀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허접하고요. 특히나 자가 관리하면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타성에 젖는다. 혹시 시험에 안일화 한다. 뭐 안일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위탁 관리는 간접 관리라고 합니다. 업체 끼고 하는 아웃소싱이죠.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데 위탁 관리하면 타성을 막을 수 있고 매너리즘을 막을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위탁 관리는 단점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100% 맡기다 보니까 기밀이 새나갈 수 있죠. 영업 기밀, 보안 관리가 불리하다가 정답이 됩니다. 혼합 관리는 결론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건데 선별 위탁해서 병행해서 함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간에 쓰기에 괜찮은 방식이고요. 본인이 하는 게 있고 맡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의 통제력과 전문성을 적절히 결합할 수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같이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납득되죠, 그렇죠? 13번에서는 임대차 관리 그리고 건물의 수명 얘기 조금 들려드리자면요. 1번 매장용 부동산 있잖아요. 뭐 점포 같은 거. 거기에 임차인을 들일 때는 매상을 보는 게 중요하죠. 매장용 임차인은 돈 띵까 먹을 수 있으니까 매출을 고려해서 임차인을 드리는데 보통 이 매장용에서 계약을 비율 임대차라는 계약을 많이 합니다. 비율 임대차는 임대료 얼마를 정해놓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뜯어가는 방식입니다. 뭐 백화점의 입점 매장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장들 이런 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비율을 추가 계약하는 걸 비율 임대차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수명은 경제적 수명, 기능적 수명 이렇게 나눠지죠. 경제적 수명은 외부 환경, 환지시, 환경, 지역,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의 나이고, 건물의 기능적 수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기능적 수명은 설계나 설비나 디자인의 유효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설설디라고 하죠. 원래 환지시 그러면 경제적, 설설디 그러면 기능적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디자인은 시간이 갈수록 구려지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되죠. 할 필요성이 있죠. 그때 그 디자인의 유효 기간 같은 걸 기능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자, 건물은 이 사이클이 있어요. 수명에도. 그래서 인간처럼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이걸 수명주기라고 합니다. 첫 단계는 전 개발 단계. 개발되기 전 단계인데 이게 토지 상태에서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의 폐물 단계까지 가는데 보통 이 신축 단계의 삐까번쩍한 단계가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최고조가 되고 안정 단계가 경제적 이득이 극대화되는 단계. 그리고 노후 단계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회춘하는 거고 리모델링이 안 되면 폐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관리론은 여기까지 보시고 마지막 마케팅 정리를 좀 해보죠. 마케팅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 있습니다. 별표. 우리 시장 점유 마케팅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와 4P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의 키워드. 공급자 차원의 전략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공급자 관점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선점, 시장 점유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공급자 나오면 뭐다? 시장 점유다.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기본적으로 S와 T와 P로 구성이 됩니다. 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인데 영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면 되는데요. 마케팅의 첫 단계는 분입니다. 한자로 세 분이 뭐야? 가느다랗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분화는 뭐 하는 거냐면 일단 고객을 구분하고 분할하고 나누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로 세분화하는 거죠. 자, 수요자를 분한다. 외워주시고. 여러 계층의 그룹을 나눠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 자신의 목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죠. 자, 찍는다 여러분. 타겟팅. 표적은 표가 들어가요. 목표, 표적을 고른다. 구분된 고객 중에 표적을 골랐으면 그들 마음속에 자신의 제품을 위치화, 차별화, 어필, 자리 잡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포지셔닝은 위치화, 차별화,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포지셔닝인데 우리 제품을 럭셔리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 럭셔리라는 이미지가 포지셔닝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마케팅은 먼저 ST 포지셔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럭셔리한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네 가지의 P가 필요하고요. 얘를 4P 믹스,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영어를 아셔야 돼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영어로 나옵니다. 이 네 가지를 4P라고 하고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프로덕트의 제품 전략, 프라이스의 가격 전략, 플레이스의 경로 전략, 프로모션의 촉진 전략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프로덕트는 제품인데 시험에 사례가 나오면 설계, 설비, 설치. 뭔가 아파트 안에 설치했어. 설비, 설계를 했어. 그럼 그걸
제품 전략이라고 합니다. 가격 전략은 말 그대로 프라이스인데 신축 가격, 시가 정책 이런 게 있죠. 신축 가격은요, 위치나 방위나 층별로 다르게 가는 건데 신축성 있게 다르게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고, 시가 정책은 옆 단지 가격 따라가겠다는 얘기야. 미투 전략이야. 멍게는 시가다 이런 거 보셨죠, 횟집에서. 시가는 유사하게 따라가는 게 시가 전략입니다. 신축성 있게 다른 전략, 시가대로 추종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물론 가격 전략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초기에 고가로 나가는 전략이 있는데 초기에 고가로 분양가 빡 터트리는 걸 초기 고가 전략을 스키밍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없으니까 하나 기입해 놓으세요. 스키밍 이렇게 불러요. 스키는 고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스키밍이 시험에 나오면 초기 고가 전략이다.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인데 어떤 경로로 팔 거냐의 문제, 시험에 업소랑 대행사 얘기 나옵니다. 두 가지 잡아두시고, 그리고 촉진 전략은 사람들이 더 살 수 있게 자극하고 유인하는 건데요. 경품, 인적 판매 유인 같은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 묶어서 4P라고 불러요. 시장 점유 전략은 공급자 관점에서 STP와 4P가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 점유와 관계 마케팅이 있는데 고객 점유는 앞선 전략과는 다르게 고객 한 명의 머릿속을 연구하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사 결정 과정과 어떤 구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고객 점유 전략에서는요, 1번 의사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구매 심리. 이 말 그대로 고객 한 명과 심리 게임을 하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4단계를 거쳐서 물건을 사더라 하는 소비자 행동의 4단계가 나와요. 그걸 영어로 아이다라고 합니다. 고객은 아이다. 아이다는 의사결정 과정의 4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처음에 어텐션을 하죠.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레스팅 단계로 가죠.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면 디자이어, 욕망의 단계에 빠지게 되고요. 디자이어가 팽배하면 액션, 구매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의 4단계를 아이다라고 하는데 각각의 단계를 자극하고 심리 전략을 펴는 게 고객 점유 전략이다. 아시겠죠? 아이다. 그럼 마지막 관계 마케팅은 뭐냐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사후적으로 케어해서 고객과의 릴레이션 관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시키고 재구매,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팔고 판매자들이 쌩까는 게 제일 화가 나죠. 이 관계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과의 연락을 통해서, 케어를 통해서 1대1의 장기적 관계 구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 마케팅은 말 그대로 관계 관리가 필요한데, 관계 관리 여러분 제가 맨 위에 여기 써놓은 거 CRM 전략을 하죠. CRM, 커스터머와 관계 관리를 하는 전략. CR이 맥히는 관계,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렇죠? CRM이 나오면 관계 마케팅, 아이다가 나오면 고객 점유, 그리고 STP하고 4P가 나오면 시장 점유인데 STP는 포지셔닝이 들어가고 4P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개발 관리 마케팅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강 감정평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